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됐습니다.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주요 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물량이 집중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셈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중도금 대출 한도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단지들도 가능선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서 수요자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청약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해결책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청약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파트를 또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청약은 그렇습니다.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충분히 가격이 낮다면 청약은 해볼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전체 시장 상황 자체가 오늘 또 이제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어려울 거다. 내년도 어렵고 후년도 어렵고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천천히 좀 마음을 내려놓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 함께 해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 샵 3989번으로 자세한 상황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 인천 부평구에 산곡 프루지오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가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분양 전환을 하는데 네. 예, 분양가가 너무 세게 나와서 분양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매매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리고 향후 분양을 받게 된다 그러면 뭐 향후 전망 같은 게 조금 궁금해서요. 네, 혹시 분양 가격 지금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됐을까요? 저는 40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2억 8천입니다. 2억 8천만 원 정도. 자, 부평 산곡 프루지오 지금 분양 전환이 됐는데 받아도 괜찮은지 뭐 매수 가격이나 이런 것도 적정한지도 궁금하실 거고 미래 가치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어요.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니까요. 네. 새로 짓고 있는 것만 나와요. 부평 산곡 네. 프루지오가. 네. 이거 아닌 것 같고 산곡역에서 네.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까요? 도보 한 5분 거리요. 5분 상곡역에서 도보 5분 거리예요.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현재 총 세대 수가 어떻게 되세요? 52세대예요. 단독 아파트예요. 52세대요? 예. 나홀로 아파트다, 그죠? 네네. 네네. 그러면 52세대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당. 40제곱미터 단일 평수예요. 40제곱미터면은 약 12평 정도. 예.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참, 그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그래요. 지금 보통 임대 아파트나 분양 전환할 때 한 10년씩 이렇게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 입주한 지는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10년 됐을까요? 12년째 되는 건데 제가 살기로는 5년째 살고 있어요. 네, 좋아요. 12년 된 이 동네에 예. 12년 된 아파트 중에 예.
약 12평짜리가 어느 정도 시세로 가는지 한번 알아보면은 네. 대충 시세는 알겠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알아보더라도 얘는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있다면은 혹시 단지가 형성돼 있는 아파트라면 네. 그 가격보다는 무조건 낮아야 되겠죠. 네네. 네. 그렇게 놓고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 본다면 네.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임대에서 분양으로 가기 위한 12평짜리 분양 금액을 얼마를 해준다고 그래요? 2억 8천이요. 2억 8천요. 네. 물론 아파트라는 것이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12평이 2억 8천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자 가치로는 크게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아, 네. 예. 투자 가치라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야. 뭐 어디에 살든 그렇죠? 네. 전세로 살든 뭐 하든 상관이 없지만 부동산을 구입을 하겠다 했었을 때는 항상 투자 가치를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 투자 가치로 봤었을 때 2억 8천을 주고 구입을 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4, 5억대까지 갈 수만 있다면 조금은 투자 가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부평의 상곡 쪽의 12평이 물론 얘는 아파트지만 나홀로 아파트고 서울 시내의 역세권의 12평짜리 오피스텔 같은 것도 가정을 한다면 네. 2억 8천이 물론 서울 시내 12평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가격 자체가. 하지만 이 동네에서 12평짜리가 2억 8천이라고 하는 거는 거주하기에는 뭐 어떨지 몰라도 투자성은 그렇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아, 네. 그래서 저라면은 2억 8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라면은 좀 더 기다릴 것 같아요. 아, 이걸 분양을 받지 않고 네. 몇 년을 좀 더 기다려도 보면 이 동네도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아시죠? 네네. 가격대가 뭐 30평대 이런 것들도 7억 가까이 갔다가 5억대까지 떨어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거예요. 네. 떨어지는 게 더 떨어질 거란 뜻이에요. 네. 제 생각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 정도 돈으로 이 동네에서 고른다면은 지금 있는 그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좋은 투자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은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주면 얘도 올라가요. 네. 근데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떨어지기도 전에 여기가 먼저 떨어져요. 아시죠? 네.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몇 퍼센트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큰 아파트 가격 흐름 따라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볼 거냐. 예를 들어 2억 내외다. 그 정도 같으면 그래도 한 번쯤 해봄직하지 않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2억 네. 8천이라면은 그렇게 썩 당기는 구매는 아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보다 조금 다른 곳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다른 지역 살펴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신월 3동 네. 그 32년 된 노주택 가격이 모아타운이 확정됐어요. 네. 근데 뭐 1,500세대 이제 들어설 이제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네. 층이 12층밖에 안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 3억 초반에 이제 주고 샀는데 네. 지금 제가 들어가 거주할 게 아니고 이제 나와서 거기보다 좀 나은 안정적인 곳에서 투자하려고 그러죠. 아, 지금 신월 3동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이 확정이 됐고 지금 요거를 매도하시고 다른 쪽을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네네네. 네, 혹시 보고 계신 지역은 있으세요? 뭐 특별하게 뭐 제가 본 지역은 없고 우선 손에 매도가 되면 손에 돈을 쥐고 그리고 제가 네. 보려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지금 신월삼동 가지고 계신 주택 매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는 게 좋은지 일단 이 네. 부분 먼저 전문가 의견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심한 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거기서 그런 멘트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원래 교회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네. 원장님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자, 이 동네를 봅시다. 지금 갖고 계시는 그 물건에 있는 그 동네가 가치가 자, 그 동네에 있는 주택의 가치가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네. 제일 좋은 곳이 1등이고 꼴찌가 10등이라면은 네네. 얘는 한 몇 등 정도 갈까요? 그 동네로 보면은. 현재 앞으로요? 아니요. 지금까지로 보면은. 지금 제가 꼴등 같아요. 예, 아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하위 쪽으로 있다는 거는 인정하실 거예요. 네. 동네 자체가. 그러면 그런 동네를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동네를 보고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 동네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죠? 네. 동네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기가 막힌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 보고 투자를 하겠죠. 네. 그러면은 자, 지금 있는 이 물건은 그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동네를 보고 투자했다기보다는 개발 같은 어떤 호재 그런 물건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얘가 모아주택이 되었어. 네. 그렇죠? 네네. 이제 모아주택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혹시 모아주택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뭐 소 단위별로 이렇게 해도 10년 걸릴 거 5년으로 앞당겨서 그 주거 환경이 변화하는 게 모아주택 아닙니까? 네. 서울시에서 돈도 지원해주고.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아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모아주택은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필요한 거는 모아주택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걸 했었을 때 나에게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모아주택은 통상적으로 재개발은 광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을 하면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주차시설도 엉망이고 집도 낡아서 그런 지역이 방대하게 크게 있으면 그런 지역을 전체를 재개발 형태로 정비사업을 해요.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로도 잘 되어 있고요. 주차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고요. 네. 그런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 지역에 개발을 하려고 보니 전체가 개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역도 개발을 하면은 그 지역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혹시 TV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데 도로와 도로가 막혀 있는 사면이 막혀 있는 요 지역을 블록이라 그래. 한 블록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네. 그 한 블록 한 블록별로 따로따로 나홀로 아파트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옆에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옆에도 정비 사업, 그 옆에도 똑같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몇 개가 쭉 있으면 한 지역이 개발이 되죠. 네. 그거는 재개발하고는 다른 형태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소규모 개발이
인접해 있으면 그 지역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을 하는데 각자 주택은 각자 알아서 블록별로 따로 짓고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같이 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공동으로 짓고 이런 형태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모아주택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다 보니 지역적으로도 방대하게 넓어서 높이 올라가면서 세대수를 많이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들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맹점이 뭐냐면은 이런 모아주택은 재개발처럼 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블록별로 하다 보니 그 블록 안에 단독주택도 있지만 다세대 주택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세대 주택이 뭔지는 아시죠? 네, 빌라 주택이요. 네네. 그럼 다세대 주택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1인당 한 개씩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걸 네. 주부리고 나면은 사실상 정말로 나홀로 아파트가 높게 올라가면 모를 때 면적이나 크기나 기반시설 다 따지면 높게 못 올라가니까 그만큼 나누어서 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계가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사업성이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개발이 어려운 거예요. 개발이 어려우니까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서울시가 나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모아주택이에요. 그래서 일단 모아주택까지 정리를 했고 우리 시청자분님은 동네가 모아주택으로 됐다는 거는 너무나 다행이고 이제는 모아주택이 되어서 이 동네에서 아파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 아파트 하나 돈 내고 그것도 돈을 내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네. 내고서 받았었을 때 여기가 메리트가 있다 하면은 이거 단독주택 팔지 말고 가져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런 데 지어 있는 아파트 중에 일부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팔 때 제값을 못 받는다고요.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일반 분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분양이 떨어지면은 조합원들은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분담금이 많아지죠. 예, 그런 현상이 앞으로 제 생각이 맞다면은 몇 년 동안 서울시 전체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파트가 수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종전에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러고 나서 2014년, 15년까지 약 한 6, 7년 이상을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구간 때는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정비 사업의 일반 분양가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 모아주택이 진행된다고 모아주택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얘가 진짜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사업성이 좋아야 진행이 되는데 주민들 보고 돈을 이만큼 자기 머릿속에는 이만큼 내면 되겠지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왔다면 그 돈 내고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런 위험이 서울시 전체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모아주택이 진행되면은 여기에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조합 설립이 됐나요? 지금 이제 조합 설립 그 동의서 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 75%요? 네. 조합 설립이 되면은 네. 그다음에는 우리 그 시청자분님 주택은 못 팔아요. 네. 왜 못 파냐면은 우리 법이 투기꾼을 방지한다고 해서 원래 8월 날짜가 정확하냐 8월 4일인가 언제 기준으로 해서 이런 모아주택은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은 그거 샀는 사람에게 그 조합원이 승계가 안 되는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판다면은 설립되기 전에 지금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과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 것이 지금 있는 물건이다 하는 게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라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이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 같아서 네. 이 동네 살아야 되고 나는 이 동네가 좋고 가격을 떠나서 나는 이 동네 되어서 살고 싶어 한다면 그냥 쭉 가져가서 무화주택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굳이 내가 이 동네 살아야 될 필요도 없고 나는 이걸 투자를 보고 샀는데 투자를 보고 샀는 만큼 가격이 좀 올랐다면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하고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투자 방향으로 트는 것이 맞다는 거죠. 네. 왜냐? 앞으로 닥쳐올 위험과 앞으로 내가 가져올 수익을 비교했었을 때 위험이 상당 부분 더 크지 않느냐고 저는 느낀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보다. 네. 이해는 가시죠? 네네. 네, 오늘 방송상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한 정분 여기 흑석 제가 11구에 사는데요. 네. 내년 5월달까지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이주를. 네. 그래서 요즘 뭐 그냥 빌라로 갈까 아니면 아파트 그거 뭐 한 채 있다 그래도 뭐 한 채 사고 일정 기간 있다가 그 안에 팔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요. 네. 일단은요. 그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사는 거는 매수를 해서 구입을 해서 살지 말고 네. 전세 쪽으로 살면서 시간을 좀 더 지켜보기를 권해드려요. 네. 어차피 아파트 시장은 제가 보는 아파트 시장은 제가 작년 재작년도 아파트 못 사게 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지 마라 그래서 안 샀더니 가격이 올랐다고 저를 원망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그런데 제가 못 사게 했던 이유는 오르더라도 한 해 동안에 순식간에 올랐는 게 다 빠져버리는 과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팔지를 못한다. 오르기만 하면 뭐하냐? 팔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올랐는 거 다 까먹을 수 있으니 참 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 시내라든가 기타 등등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이 송파라든가 이쪽만 하더라도 거의 좋은 아파트들이 20% 빠졌어요. 네. 그래서 2020년대 가격으로 지금 돌아갔다고요. 네. 그러면 2020년대 샀는 사람은 20년대 올랐고 21년 올라서 너무 좋았다. 그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했어요? 2년 동안 그냥 헛일한 거죠?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 두고 못 사게 한 거예요. 작년도 재작년도. 제 유튜브나 이런 게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똑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붙잡고 있다고 나중에 돈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고 지금은 살 시기도 아니고 팔 수만 있다면 파는 시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제 마음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은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거든. 우리 세미나 같은 걸 좀 활용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면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궁금증을 또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리스크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보다는 그래도 위험도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처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렸고요. 또 다른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전화나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생애 최초로 주택을 좀 매수할까 하는데요. 네. 그런데 저랑 저희 아버지랑 좀 의견이 갈려서 아버지는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고 저는 이 정도면 좀 살 법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견해를 구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매수 타이밍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 보고 계세요? 예, 분당 정자동에 네. 한솔마을 4단지 주공 아파트입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님은 이거를 구입할 시기가 됐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실래요? 예, 일단은 그 전 고점 대비 네, 한 30% 정도 지금 네. 가격이 하락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했을 때 호가가 5억 정도까지 나와서 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그 판매자 분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더 깎아서 산다면은 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장점을 볼게요. 장점. 예, 장점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94년도 여기 아파트들이 다 신도시 아파트 1기 신도시가 92년에서 94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94년도에 입주를 해서 얘는 2년이 지나면은 30년이 돼서 재건축을 시도할 연한이 돼요. 예,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얘는 현재 용적률이 140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8%인가 5%인가 예, 대충 한 이 정도 돼요. 예, 예, 8%. 그런데 얘는 사실상은 이 분당으로 따지면 한 190%까지는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아주 나쁘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입지적으로도 충분히 정자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분당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에요. 네, 네, 이게 이 아파트의 장점이에요. 네, 맞아요. 자, 그럼 단점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예, 왜 얘는 전부 다 소형 아파트예요. 여기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소형 아파트인데 이 소형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아마 금리 상승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왜 아까 한 30%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분당은 전부 다 30% 떨어졌냐 이거죠.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니 소형은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한 세대잖아요. 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1인 가구, 2인 가구가 무려 지금 한 67% 가까이 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09년도죠. 13년 전인가요? 이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네, 1인 가구 때문에 늘어나니까. 이걸로 부족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게끔 풀어준 거예요. 네,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소형 주택이 많이 필요로 한데 소형 단지면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많이 선호한 단지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는 거예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아니 재건축도 가능한데 그럼 다른 사람이 이걸 모르겠느냐 이거죠. 정자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떨어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재건축이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안 되는 건 아니라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48%에서 190 아니라 200%를 준다 하더라도 약 한 50 정도,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만큼 늘어나죠. 네, 3분의 1만큼 세대수가 참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듣고 계세요? 네, 네, 네. 그럼 3분의 1만큼 면적이 늘어나면은 지금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은 이건 몇 평짜리 보셨어요? 15평짜리 맞습니다. 15평짜리. 그러면은 늘어나는 비용을 하고 15평짜리를 분양을 받을 거냐 이거지. 지을 때도 이렇게 작은 세대로만 지을 거냐 이거지. 지을 때는 30평대나 20평대나 이렇게 중심이 돼가 갈 거라는 거지. 제 생각에는. 네, 왜 거기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원할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세대수로는 3분의 1만큼 늘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늘어난다는 거죠. 네. 세대수가 못 늘어나면 돈은 누가 내야 돼요? 살고 있는 사람. 그렇죠. 주민이 내야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죠. 네. 그것도 하이프 인플레이션이죠. 네, 네. 하이프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재비가 엄청 높죠. 지금 당장 이 아파트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답이 또 나오죠.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떨어지니까 굳이 소형 갈 필요 있어? 20평대나 30평대도 가까이 왔는데 그 기다렸다가 그런 걸 사는 게 맞지 않아 하는 수요청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그런 요소들은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구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1대1도 안 되지만 만약에 15평이 지어졌다. 신축 15평이 지어졌다. 그러면 네. 공짜로 줄 거냐 이거죠. 절대로 공짜로 안 해. 돈을 내겠죠. 네. 예를 들어서 거기에 2, 3억을 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5억 주고 사서 2, 3억 내면 8억이 되죠. 네. 거기에 신축이 나와서 15평짜리를 8억 주고 샀었을 때 돈이 남겠느냐라는 거예요. 별로 남을 것 같지 않죠? 네. 네. 그래서 가격대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그런 거 생각 없이 너도 나도 다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보다는 아버님 쪽이 판단해요. 세월이 지나서 조금씩이라도 더 무너지면 물론 얘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예. 앞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가 5억짜리가 3억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충분히. 그렇지만 충분히 더 시간을 가지고 시장을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지켜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오니 네. 서두를 필요 없다는 거지. 서두르는 이유는 얘가 갑자기 올라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일부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가 딱 있는데 지금 정부가 1기 신도시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경제학 박사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을 어떻게 해주고 아니면 용적률 거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쓸까 하고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논문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분명한 거는 정부가 나서서 이 전체를 어떻게 그림을 다시 짜서 전체를 뭐 어떻게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 이외에는 1기 신도시는 답이 없더라고요. 5군데가. 그래서 언젠가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10년 전부터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정부가 나선다고 했거든요. 네, 네. 나서서 어떤 밑그림을 그렸었을 때 그 밑그림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응이 들어온다면 가격은 살짝 다시 반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제 생각이 맞다면은 그 밑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이게 다시 부서지고 지을 때까지는 앞으로 20년 걸리지 30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반등은 쉽지 않다. 그거는. 그래서 네. 최종적인 결론은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라면은 약 한 앞으로도 2, 3년, 3, 4년을 더 참고 기다리면서 시장을 충분히 좀 지켜보겠다. 그런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겠다. 거기까지가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나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보고 계신 부동산 물론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지만요. 하지만 이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런 뒤에 움직임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동백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안전하게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자, 끝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현재 시장 흐름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이제 12월 달이니까 가장 궁금한 거는 역시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세미나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빌리자면은 경제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 몸 전체입니다. 몸뚱아리 전체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붙어 있는 팔 하나, 다리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해하고 부동산을 잘 파악해서 내가
부동산을 잘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경제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신문을 제가 꼭 읽으라고 많이들 강조를 하는데 23년 내년이죠. 내년에 경제를 제가 꼭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 이유는 이 경제에 의해서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보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지금 고민하고 지금 힘들게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고금리 시대죠. 그래서 이런 고물가 고금리는 지속된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팍 꺾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곧 대출을 받았는 영끌 투자자들이라든가 대출을 많이 안고 있는 사람들, 뭐 영끌이 아니더라도 아파트에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적어도 내년 길면 후년까지 계속 고통스러울 거다. 지금보다 올해보다 더 힘들어진다. 그런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는 제가 예측했었을 때는 일단 코로나로 인한 이연 수요가 소진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소비를 못했잖아요. 못했으니까 거기 소비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어제도 제가 여의도에 있는 그 현대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을 한번 가봤어요. 처음 가봤습니다. 어저께 어떻게 돼 있나 싶어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 것이 제 보는 눈에는요, 전부 20, 30대예요. 40, 50대도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었어요. 전부 20, 40대인데 어제 저녁 거의 한 7시경 이렇게 제가 갔던 것 같은데 바글바글합니다. 물론 거기 와서 옷을 사지 않더라도 물론 음식을 먹고 하겠죠. 다 소비예요, 소비.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렇게 많았나.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데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소비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소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도 못 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점도 함부로 못 갔던 그런 수요, 그런 돈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연 수요라고 그러거든요. 얘가 이제 올해 겨울 지나고 내년 상반기 가면 거의 다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쌓여있던 수요는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새로 생겨나는 수요만 수요로 가니까 당연히 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겠죠. 당연히 조정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고용 충격이 이어질 거다. 왜? 금리가 우리가 오르면 오른 만큼 시중에 돈 유통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죠. 투자도 어렵고 소비도 어렵고. 그러니까 당연히 침체가 경기에서는 이 돈이 피하고 똑같은데 사람의 몸에 돈이 쉽게 못 돌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기 침체가 오면은 고용이 충격을 받고 기타 경기 침체가 내년에는 본격화될 거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경기 침체가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데 과거 사례를 보거나 기타 등등을 보면 1년 만에 경기 침체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몇 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 몇 년을 갈 때 정말 세계에서 한국이 잘 버텨나야 그것도 몇 년 지나면서 벗어나지, 그렇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긴축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긴축을 막 금리를 올려놨는데 금리를 무턱대고 팍팍 지금까지 올리듯이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올리기는 올리는데 굉장히 시장의 눈치를 봐가면서 조절이 될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쯤 가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후진국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만은 자금 여력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또 그 나라에 있는 돈들은 선진국 달러가 돼서 달러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많이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런 자금 경색이 표면화되어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위험하다. 그 국가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아울러서 기업들에 대한, 특히 건설 쪽에 있는 기업들은 아주 큰 대기업 삼성이나 LG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 없는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날 거다. 지금 서울에만 하더라도 갑자기 건설 자재비가 너무 올라버리니까 건축비를 좀 더 달라고 하는데 건축비를 시행자가 안 주면은 이 공사가 안 돼버리는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데모를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서 레미콘이 공급하니까 현장이 서 있는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서 있으면은 그게 전부 돈이에요. 전부 금융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도도 많이 나올 거다. 중국도 많이 나올 거다. 중국에 대한 기업들도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국가가 묻어두지 않고 공개만 한다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무역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출발을 했다고 보면은 이런 무역 전쟁은 더욱더 가속화된다. 무역 전쟁하고 같은 어떤 내용들이 이게 패권 전쟁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에는 종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형태로 종전이 될 거냐? 그럼 러시아는 우리가 다 잘못했다 하고 무조건 그렇게 갈 거냐? 그렇게 안 갈 것 같다. 자칫하면 지속적으로 가겠지만 다 같이 죽으니까 힘드니까 어떤 형태로든 뭐 휴전이 하든지 뭐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근데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런 중국 경제예요. 중국 경제가 생각만큼 회복을 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이 가능할 것 같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거죠.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이 가속화되면은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은 정말 참 곤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는 여기도 거래하고 저기를 해도 돼. 둘이 갈랐으면 야, 너 내 편 하든지 저 편 하든지 너 확실히 해? 그럼 상당히 곤란한 게 우리 입장이죠. 그런 것이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침체가 돼서 생각보다 세계 경제의 성장되는 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각국들은 각자 도생 정책을 서면서 전 세계가 가치가 아니라 각자 도생을 서면서 세계가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인해서 주택시장도 가격 하락은 아마 내년에는 본격화될 것 같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원래 말은 매수자가 힘겨루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래가 실종이 되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은 매도자들은 더 이상 시장 상황에서 내가 이걸 고집한다고 팔리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고집하더라도 이거는 내려가는 시장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거다. 인식하게 되면은 매도자의 가격 고수가 끝나고 본격적인 하락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03년 하반기에 가면은 주택시장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정비사업 지역도 정비사업이 쉽게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2024년, 25년도에 가면은 계속해서 올라갔던 그 금리는 조금씩 다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주택은 계속해서 정책 완화가 나올 거다. 하지만 주택 가격 붕괴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적어도 2, 3년, 3, 4년 안에는 매수 심리가 쉽게 안 살아난다. 완전히 매수 시기가 바닥인 권역을 확인할 때까지는 주택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계속 어려울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파트와 같은 그런 주택시장 쪽으로는 재개발이나 이런 쪽은 가급적이면 주의 깊게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늘 말씀드렸던 월세 수익형 같은 그런 형태로는 또 어저께도 보니까 아주 급매가 나온 물건들을 이렇게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놀란 가격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손을 좀 대지 전반적인 시세 흐름을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의 전망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 그리고 투자 전략을 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세미나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세미나 어떻게 진행됐는지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이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는데 1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세미나를 듣는데 세미나는 제가
뭐 워낙 오랫동안 지금 14년 동안 세미나를 해왔지만 늘 아쉬운 것이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더 일찍 왔으면, 좀 더 일찍, 이런 걸 좀 더 한번 와봤으면, 그냥 방송만 보고 있다가 내가 닥치니까 이제 급하다. 그래가 오니까 이미 세미나 얘기를 들어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세미나 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예견하기 위해서 세미나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 오셔서 무료 세미나로 진행되니까 기회가 좋잖아요. 충분히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시고 경제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아니면 전체 어떤 부동산 시장 접근 방법이든 그것이 어떤 종류든 상관은 없으세요.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주 토요일 날 1시입니다. 많은 분들 좀 신청을 하셔서 어쨌든 제 경험에 의하면 세미나 오신 분들 치고 잘 못 왔다고 이야기하신 분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또 좀 더 일찍 올 걸 너무 늦게 왔다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저하고 다양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전망과 그리고 매도 타이밍, 그리고 지역별 분석, 자, 이런 부분들을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7호선 노년역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하셔서 꼭 한번 방문하시고 꼼꼼한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해보시면 이 성공적인 투자 한 걸음 더 남들보다 빠르게 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이 부동산과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미나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1번,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실 때에는 조금 자세하게 정보를 적어주셔야 꼼꼼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 정보들 꼭 잊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임장활동도 사실 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자, 그럴 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함께 해결해 보시고 또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미리미리 전략 세워보는 시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